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술을 통한 삶의 품격을 높이는 예술 인문학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미술의 발자취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 미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고요. 거기 앞서 저는 K아트 국제교류협회 학예실장, 전 청주공예 비엔날레 수석 큐레이터였고 지금은 의왕미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실 분은 미술학 박사님이신 정광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통 현대미술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특히 또 일반인에게는 무척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현대미술은 새로운 시대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조형 언어를 이해하려면 근대미술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대미술을 알지 못하면 현대미술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통의 언어, 즉 현대 조형 언어를 이해한다는 뜻이겠죠. 네, 조형 언어. 사실 참 어렵네요. 언어면 언어인데 또 조형적인 언어라는 게 사실 어려운데, 그러면 현대미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미술이란 보통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세기 후반의 미술을 지칭하는 총칭입니다. 한마디로 현대미술이라고 하지만 그 개념은 실제로 매우 막연합니다. 무엇을 두고 현대미술이라고 하느냐 하였을 때 우선 떠오르는 것이 근대미술입니다. 그리고 이 두 용어를 따로따로 확연하게 구분짓기는 힘든데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대미술의 개념은 좁은 의미에서 2차 세계대전 후의 미술, 곧 20세기 후반의 미술을 가리킨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시대 구분 없이 현대미술을 현대미술이라고 말하다가 현대미술 컨템포러리 아트를 하나의 장르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현재의 미술을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게 됩니다. 네네. 이것을 20세기 후반부터 현대미술이라고 인식한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몫으로 남겨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요. 사실 일반인 측면에서 미술을 접하는 기회가 잘 없는 분들은 사실 어렵거든요. 네. 네, 그게 사실 현대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양대 대전,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미술을 전후 미술이라고 불러도 괜찮은지요? 전후 미술을 현대미술이라고 부를 때 이 시대의 미술은 엄격하게 현대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독자적인 성격과 양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미술이 전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미술은 이미 20세기 전후의 일련의 전위적 미술운동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생면추상, 개념미술 등으로 대표되는 추상미술운동, 바우하우스 운동 등이 그것이며, 이것 없이는 전후의 현대미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 약 20년 사이 유럽 각지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과격하고 혁신적인 미술운동이 거의 동시에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향하고 나선 것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같이 르네상스 이래 갖고 온 전통용 미술의 거부였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미술 용어가 뭐 다다이즘, 시로레알리즘, 초현실주의 등등 개념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막으로 또,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인상파가 아카데미즘의 반발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현대미술은 그것보다 더 큰 저항을 뜻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미술은 과거 아카데미즘의 성향이나 시점, 과학적 인식의 적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 개념, 철학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내재적 본질로 자리한 것이죠. 20세기 미술은 야수주의의 봉화와 함께 막이 열립니다. 1905년 살론전에서 진열된 인군의 젊은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고 야수의 우리 안에 갇힌 도나텔로라고 한 어느 신문기자와 말이 그대로 이 새로운 운동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만큼 우리 안에 진열된 회화 작품들을 저는 강렬한 원색과 대담한 필체에 의한 과격함이 느껴지는 구성이었죠. 이 시대 마티스와 조르조 루오 등은 분명 독일 표현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피카소와 브라크, 레제, 들로네 등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피카소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본 이름이 나오는데요. 20세기 초반에도 그러면 예술 운동이 계속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세기 초반에도 반예술운동, 반아카데미즘이 있었는데요. 20세기 초 순수 조용히 추구하는 20세기 전반기 미술의 기조와는 달리 현대 문명의 모순 자체를 항거하고 등장한 것이 다다 운동이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를 파괴하려는 이 과격한 운동은 따라서 철저하게 반예술적, 반윤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역시 기존의 미학을 거부하고 출발하려는 전후 미술 속에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현대미술을 잉태한 것이죠. 이 다다운동은 유럽 전역과 미국으로까지 파급됐는데 그 주요 작가들로는 마르실 듀샹, 피카비아, 에른스트, 한스 아르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곧바로 초현실주의 운동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초현실주의 작가는 에른스트,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등이 있겠죠. 네, 우리는 뭐 듀샹 그러면 이제 소변기, 네, 뭐 또 다알리 그러면 또 이렇게 아주 기괴하고, 네, 그런 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제 그런 네. 이미지를 뜻하는데요. 네. 그래서 근대 미술을 알아야만 예. 또 현대 미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50년대는 추상표현주의 시대라 불릴 수 있을 만큼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파급이 됩니다. 이 광범위한 반조형 물결은 한편으로 다다의 예술적 정신을 이어받고 비정형이란 프랑스 뜻의 프랑스 말로 앵포르멜이라는 예술을 낳습니다. 이 대표적인 화가로 포트리에, 장드비페, 아르통, 타피에스 등이 있습니다. 액션 페인팅 화가로는 잭슨 폴롱, 드쿠닝 등이 있겠고요. 60년대 특히 미국의 현대미술이 강하게 활기를 띈 시기이며 팝아트와 오프아트가 쌍벽을 이룹니다. 주로 매스미디어의 이미지를 그대로 화면에 도입하는 팝아트는 가장 미국적인 회화라고 평가되며 대표적인 화가로는 앤디 워홀, 리히텐슈타인이 있겠죠. 이 시대에 한국의 백남준 씨가 1964년 울브부스텔 갤러리에서 비디오 아트 최초의 전시를 하게 됩니다. 네. 2년 뒤에 1965년 앤디 워홀이 비디오 아트 전시회를 열어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자신의 비디오 아트가 먼저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다수의 평론가들은 1963년에 했던 백남준의 전시를 먼저라고 이렇게 우월하게 백남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저희들로서는 뭐 상당히 박수를 보내야 할 그런 입장이네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위대한 또 그런 화가, 예술가, 또 창시자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지금 또 이 시대의 그 작품이 현존하는 그 앤디 워홀의 작품과 같이 네. 존재한다는 게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 팝아트에서 유명한 화가는 누가 있을까요?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이 리히텐슈타인을 쓸 수 있겠습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벤 데이점이라는 이렇게 인쇄물에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점점 나오는 점,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림 안에다가 형상으로 그리게 됩니다. 네. 확장을 한 것을 처음에는 비슷하게 그리다가 아예 동그란 점을 찍게 됩니다. 그 점을 찍게 된 사람이 로이 리히텐슈타인이고요. 그것을 그리게 된 동기는 자신의 아이가 우선은 아빠는 미키마우스 만화처럼 잘 그리지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네.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미키마우스 네. 그림이 그것인데요. 저 그림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색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빨로파라는 원색인데요. 빨로파라는 원색은 다른 색을 섞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색입니다. 이 대표적인 색이죠. 빨로파. 이 색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색을 가지고 있고 범신론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빨로파라는 색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앤디 워홀인데요. 앤디 워홀은 원래 디자인학과를 나왔습니다.
디자인학과를 나왔고 이 사람이 연구한 사람은 몬드리안이었습니다. 몬드리안 또한 빨로파라는 색을 가지고 파랑 구성2라는 작품을 했는데요. 이 작품마저도 세상의 구원 또는 세상의 사랑이란 뜻으로 빨로파를 그렸다고 합니다. 원래 모태는 저런 단순화되기 전에는 나무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밀레의 1857년 이삭 죽기라는 그림은 저 여성들이 이삭을 주어서 가정을 꾸리는 아주 힘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저 여성들이 이삭을 주어서 살고 있는 저런 모습인데요. 당시에는 저런 이삭을 남겨서 마치 부자들이 이삭을 샅샅이 뒤지지 않고 못 사는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를 남겨뒀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이런 서로에 대한 예우겠죠. 없이 사는 사람들이 빨로파라는 두건을 쓰고 있는 모습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것은 실제로 저렇지도 않지만 이 밀레가 가지고 있는 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런 빨로파에 대한 생각은 앤디 오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채에 대한 철학 중에서 1950년 보그지 잡지를 표현한 것에도 정확하게 빨로파로 되어 있고요. 이 작가는 구두 디자인을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두들이 앤디 홀이 많이 디자인했다는 것을 알면은 깜짝 놀랄 일이죠. 네. 하여튼 뭐 또 그 여성들의 하이힐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그 상징성이 있죠, 그죠? 뭐 어떤 섹시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세련됨, 모던함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박사님이 생각하는 현대 미술가를 소개해달라. 그러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데미안 허스트를 꼽겠습니다. 와우. 데미안 허스트는 영국의 현대미술 화가의 대표 주자죠. 맞습니다. 토막난 동물을 유리상자에 놓고 그래서 그 그로데스크한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철학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죠. 사실은 이 처음에 데미안 허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삶에 대한 고찰이었는데, 삶에 대한 고찰은 결국엔 죽음에 대한 고찰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이 작가가 1991년 첫 전시에서 죽은 상어를 포름알데히드에 가득 채워진 포름알데히드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작품의 이름을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을 모르고 죽어있는 존재는 삶을 모른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적이네요. 네. 이 작품을 사치 갤러리를 소유한 광고 재벌 찰스 사치와 갤러리 화이트 큐브를 소유한 제이 조플링의 후원을 받아 미술시장 기록을 다 갈아치웁니다. 현대미술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거죠. 1995년. 여기서 기록이라는 거는 그 작품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현대미술 생존하는 작가들의 현대미술 금액을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995년 런던 테이트 갤러리에서 터너상을 타는데요. 현대미술의 기준이 터너상이 됩니다. 터너 프라이즈라는 이 상을 타게 되면은 작가가 현대미술의 최고의 명예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가 생각한 메멘토 모리, 바니타스적인 성향의 작품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현대미술은 논란과 대중적 열광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특징도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요. 데미안 허스트 작품,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적 죽음의 불가능성이라는 작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2007년의 작품인데요.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실제 두개골에 다이아몬드를 박은 것입니다. 참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제작비 200억을 들여서 제작을 했고요. 나중에 판매되었을 때 1,000억 이상의 가격대를 호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미안 허스트는 현대미술에 대해서 새로운 화두를 꺼낸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바니타스나 죽음에 대한 철학을 기존에 있었던
그 철학적 사고를 현대 미술화 시킨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슈가 되었죠. 죽음에 대한 철학을 빌미로 실제 두개골을 예술 작품에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동물들을 사체를 잘라서 작품에 쓴 것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찬반론이 엄청나게 일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일었던 찬반론에 대해서 이것 또한 현대미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본인은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이슈 선점을 잘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뭐 태초부터 이제 지금까지 네. 계속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돼야 할 그런 이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상당한 그런 어떤 그 지적인 네. 내면도 가지고 있는 분 같은데, 네. 박사님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메멘토 모리, 예. 또 바니타스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 낱말의 내용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네네. 여기서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그 뜻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다음번에 전쟁 때 넌 죽을 수도 있다. 언젠가는 너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몸을 다시 만들어서 다음 전쟁터를 준비하라. 이런 식의 의미 있는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안토니오 데 파레다와 살가도의 바니타스 그림인데요. 이제 두개골이 이렇게 있고요. 모래시계, 여기에 돈도 보이고 보석 같은 것도 보이는데, 저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다 나중에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촛불이 꺼진 것도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바니타스는 1700년대, 1600년대, 1500년대부터 16세기, 17세기의 네덜란드와 프랑스 지역에서 정물화에 나타난 성향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성행했던 흑사병과 30년 전쟁이 휩쓸고 간 역사적 시기와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라틴어 형용사 바누스와 라틴어 명사 바니타스가 뜻하는 공허, 헛됨 또는 가치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사실 이게 또 동양과 서양의 그 문화 차이도 있지만, 사실 어떤 인간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허, 허무함 같은 것은 사실 오리엔탈리즘이나 서양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장 중심이 되는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의 면모로 보여주고, 네. 말 그대로 예술과 또 인문학이 만났을 때는 결국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된다. 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미술학 박사 정광채 박사님 모시고 현대미술이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양상이 뛰고 있나라는 것들을 이미지와 또 철학을 곁들여서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우리 예술 인문학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